평화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가 강의 시작한 지도 벌써 8째 주가 되었습니다. 거의 2달을 이렇게 달려왔는데 그 사이에 위기가 있었어요. 너무 어려운 내용들이 나와서 이거 역시 철학 교수가 나오더니 내용이 너무 어렵다라고 느끼신 분들도 계실 테고, 어떤 분들은 내가 알고 있었던 내용도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하고 연결해 보시면서 그러한 재미, 퍼즐을 맞추는 재미도 느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박수장 교수가 제법 솔직한 사람이어서 사실은 여기까지의 분야들은 어느 학문야에서 연구가 되냐면 교부학이라는 곳에서 연구가 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교부학에 대한 연구 같은 경우는 훌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 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오리게네스 원리론 번역하신 함께 참여하셨던 하성수 박사님이라든지 노성규 신부님 비롯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으셔서 여기까지는 그분들 강의를 들으면 훨씬 더 재밌는 거고요. 지금부터는 중세 철학이라고 하는 제 전공 분야로 들어오게 됩니다. 중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쫙 빨간 넥타이 맸죠? 이거 보통 때 제가 이런 넥타이 절대로 안 미는데 여기부터 중요한 사람 나온다라고 얘기해서 강조점을 갖다가 한번 두어 보았습니다. 제목 한번 같이 봐주실까요? 흔들리는 로마 제국과 눈물로 키운 신앙. 진짜 궁금하게 맴돌아오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제목을 할 때 어떤 분인가가 나타나시는데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굉장히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교의 최고의 스승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어떤 분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 궁금증을 좀 이따가 이번 강의를 잘 들으시면 명확하게 이해하시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 제국이 우리가 벌써 콘스탄티누스 4번째 강의 때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로마 제국은 엄청났어요. 정말로 엄청난 것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지중해 연안을 모두 다 다스리고 있었던 곳이었는데 서서히 몰락해 가기 시작합니다. 몰락의 원인은 뭐였냐면 항상 외적이 있을 때는 안으로 똘똘 뭉쳐서 건강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외적이 다 사라져버리게 된다면 이제는 그 다음부터 좋은 시기가 오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도 조금 그랬죠. 박해가 심했을 때는 우리 처음에 배웠지만 아주 서로 사랑하면서 똘똘 뭉쳐서 그리스도교가 하나로 그 안에서 일치가 이루어졌었다면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 오히려 갈라져서 그 안에서 많은 분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로마 제국은 이제 서서히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라고 얘기했던 로마 제국도 몰락해 가기 시작하는데 그 안에는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것과 경제적인 몰락이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콜로세움은 어디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해서 갔다가 콜로세움에 대한 재정을 냈지만 이제 자기네가 점령할 수 있는 모든 땅은 다 로마 제국이 돼버렸어요. 새로운 그러한 것들은 들어오지 않는데 생활은 몇 배로 쓰게 돼 있었어요. 카드 막 긁는 사람들처럼 요즘에 어떻게 되냐면 사치하고 방탕하는 로마 제국 안에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세금을 강하게 물리는 거야. 못 사는 사람들은 점점 못 살게 되고, 그리고 당시의 로마는 어땠냐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다른 민족과는 달리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곳에는 자기네가 가서 싸웠어요. 다른 나라는 용병을 썼다면 로마 제국은 가장 힘들고 가장 위험한 곳에서는 로마인들이 가서 싸워서 명성을 얻었는데 어느 나라나 똑같아요. 엄마들이 부유해지고 나서는 자기 아들을 사지로 내몰고 싶은 엄마가 누가 있어요. 로마 제국은 실용적인 민족이었으니까 무엇을 했어? 한 명이 귀족이 안 나가려면 2-3명의 용병을 사서 대신 입대시키면 봐주었어요. 용병으로 쓰기 제일 좋은 민족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었어요. 요 얘기는 나중에 또 남겨놓을게요. 게르만족은 아주 그냥 싸움 잘해서 너무나 용맹한 민족이긴 했는데 용병을 자꾸 고용하다 보니까 로마 군인들이 서서히 약화되기 시작했다. 향락적이죠. 히에로니무스도 한번 빠져보았던 그런 향락적이고 찰나적인 분위기에다 서로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워낙 사기꾼이 많으니까. 토지 사기, 온갖 무슨 사기, 그 다음에 콜로세움 같은 데서 싸울 때 하는 그러한 도박 사기, 온통 사기가 있으니까 불신감과 이기주의가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리스도교에다가 아주 새로운 활력을 기대했었는데 그리스도교도 그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어떤 문제점이 생겨나면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대했던 그만큼의 일치하는 효과를 내지는 못하기 시작했어요. 서서히 이제 활활 타오르던 그 대낮의 태양이 석양으로 몰락해가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 분이 태어나게 됩니다. 313년 서로마 제국의 그분의 이름이 아주 조그맣게 써 있는데 이제 알려드릴게요. 너무 궁금해하시니까.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아우구스티누스. 어떤 분 또 당황하셨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나 못 들어봤는데 혹시 이런 분은 들어보셨어요?
아우스팅 그분이에요. 요건 쉽죠. 아우구스누스나 아우스팅. 우리 개신교 형제님들은 뭐라고 부르세요? 영어식으로 어거스틴. 이게 같은 분이에요. 누구가 같은 분? 히에로니무스, 예로니모, 제로미 같은 분이듯이 아우구스누스, 아우스팅, 어거스틴. 이게 한 분인데 아우구스누스 성인께서는 언제 태어났냐 하면 313년 밀라노 칙령 종교의 자유 얻었죠. 325년에 그 유명한 니칼 공의회 중에 앞에 공의회, 니체아 공의회가 그때 시작됐어요. 이제 약 한 세대 후에 아우구스누스가 태어나게 됩니다. 공부한 문제 또 하나 나왔죠.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잊어버리셔도 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까 게르만족의 용병이 로마를 점령하는 일이 벌어지고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해 갈 때 쉽게 말하면 석양이 뉘엿뉘엿 쥐고 있을 때 북아프리카라는 곳에서 아우구스누스 성인이 태어나게 됩니다. 일단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충분한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한번 보게 되면 당시에 나라가 너무 커서 갈랐다 그랬잖아요. 지도 한번 잘 보시면 로마가 있고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가 있어서 서로마와 동로마가 갈라져서 4개의 황제가 있었던 때가 있었고 합쳐지는 때가 기타 등등 있었는데 카르타고라고 써놓은 것 보이세요? 카르타고라고 써놓은 바로 이곳에 이 근처에서 아우구스누스 성인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 하면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테르툴리아누스 할 때 뭐 우가 타잔 날아다니는 콩고가 아니에요. 북아프리카는 아프리카라고 하는 것은 다 어디다 카르타고를 중심으로 한 지중해 연안 지역이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고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쓰는 그러한 그리스 로마 문화권의 핵심 지역이었다. 바로 그곳에서 아우구스누스 성인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제 아우구스누스라고 하는 분은 그리스 로마 문화와 그리스도교 사상을 융합시키기, 종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그 안에 있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완성시켜 나간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서슴지 않고 그리스도교 최고의 스승 중에 한 분이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분 중에 하나다. 다시 한번 이름 강조하겠습니다. 이름 뭐예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분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뭐 지금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이미 그 긴장감이 있었는데 테르툴리아누스 같이 그 철학을 반대하는 그리스 철학을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고 오리게네스처럼 적극적으로 수용하자는 분이 있었는데 오리게네스나 카파도키아의 교부님들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어요. 비빔밥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재료를 준비해 주신 분이에요. 오리게네스라는 분이 아주 뭐 멋지게 지단도 썰어놓고 뭐 이것도 하고 그 카파도키아의 분은 그래도 맛있는 비빔밥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돼지고기 아니 소고기 볶음 이런 거 좀 들어가야 되고 멋진 나물들 뭐 잘 준비해 주셨어요.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뭐가 빠져 있냐면 참기름이랑 고추장이 빠져 있으면 이게 비빔밥이 맛이 없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외국 애들은 이거 비행기에서 비빔밥 받으면 어떻게 먹을 줄 몰라요. 눈치를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비비면 그제서야 안심한 듯이 하더니 젓가락질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고추장 푹 넣고 막 이래가지고 먹는데 그 맛을 느껴야지만 비빔밥이 느껴진다면 그리스 로마 문화와 그리스도교 사상이라는 모든 재료를 섞어서 제대로 비빔밥을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 아우구스누스 성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방청객들 표정이 거룩해지셨어요. 근데 너무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이 아우구스누스야말로 가장 강한 영향을 미쳤지만 우리처럼 가슴 따뜻한 보통 사람이었어요. 한번 유혹에도 빠지고 뭔가도 잘못하고 또 뉘우치기도 하고 또 안 돼서 다시 한번 안타깝기도 하면서 그래서 아까 이분이야말로 아주 뛰어난 분들은 항상 칭찬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오리게네스도 그랬죠. 뭐냐면 모든 주교님들이 좋아했지만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인 데메트리우스 주교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히에로니무스 성인은 어땠어요? 교황님은 너무 좋아하셨는데 이 양반은 괴팍해서 반대자들이 또 절반이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는데 바로 우리 아우구스누스는 사실 얘기하자면 70%는 좋아해요. 굉장히 많은 분은 좋아하는데 30% 정도가 반대하고 싫어해요. 반대하고 싫어하는데 싫어해도 너무 싫어하는 거야. 너무 싫어해서 이 아우구스누스 같은 경우는 마치 무엇이다. 우리들의 이성적인 올바름을 갖다가 이끌어 나가는 인간의 품위를 손상시켜 버린 사람이라고 마구 욕을 하게 됩니다. 궁금해지셨어요. 어떤 분들이 왜 그렇게 좋아하고 또 다른 분들은 왜 그렇게 이 아우구스누스를 반대했는지. 제가 이분은 너무 중요해서 지금부터 오늘 1시간에 끝내는 게 아니라
적어도 3주에 걸쳐서 이 아우구스누스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구스누스가 어떤 분이었고 왜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그렇게 중요하며 최고의 스승이며 그리스 로마 문화를 어떻게 그리스도교와 융합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라는 분은 로마의 하급 관리였어요. 북아프리카의 타가스테라고 하는 그 카르타고로부터 남쪽으로 600km 정도 사하라 사막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의 로마의 하급 관리였는데 하급 관리로서 그리스 로마 문화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의 향락적인 문화 같은 거 그대로 따르고 세속적인 명예 좋아하고 이런 분이셨는데 어머니 모니카는 다른 분이었어요. 성녀로서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 어머니 모니카는 제가 별명을 뭐라고 지어드렸냐면 타가스테의 신사임당이라고 지어드렸어요. 워낙 훌륭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를 아주 풍부하게 받아들였고 그리스도교를 갖다가 이 모든 집안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교로 개종시킬 정도로 개종시켜서 신앙인을 만들어 놓을 정도로 열성이었어요. 하지만 꼭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있죠. 항상 왼수는 가까운 곳에 있는 게 마련인데 그 왼수 중에 한 분이 누구였어? 자기 남편 파트리키오스였어요. 때로는 살짝 바람도 피운 것 같고 돈은 많이 만들어 오지 않으면서 때로는 꽤나 권위적이었고 하지만 어머니 모니카는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어요. 끝까지 버티면서 이 아버지를 갖다가 그쪽으로 언젠가는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분이었는데 그 두 분 사이에서 태어난 분이 누구다? 바로 아우구스누스였다. 우리 그리스 로마 문화의 그 긴장감, 테르툴리아누스처럼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리스 도교의 순수 신앙을 가르치는 어떤 그것이나 아니면 오리게네스처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어떠한 특징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 둘 사이의 어떤 긴장감들 그리스 로마 문화와 그리스도교 사이의 긴장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아우구스누스는 가정 안에서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어떻게든지 뭘 되기를 원했냐 하면 자기 하급 관리잖아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보면 맨날 열심히 일했는데 깨져가지고 돌아왔어. 막 당시에는 폭력적이었으니까 막 조인트 할 까이고 그러면 막 화나잖아요. 집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아들이 너무 똑똑한 거야. 아들이 너무 똑똑해. 어렸을 때부터 영특하니까 그러면 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유일한 소원은 상급 관리 되는 거야. 조인트 까이지 않고 까는 사람이 되라. 뭐 이런 느낌으로. 그죠? 상급 관리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상급 관리가 되기 위한 학문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수사학. 웅변술, 그 다음에 법학. 이 두 가지를 공부하면 되니까 아우구스누스한테 부탁을 했어요. 너 가서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아버지보다 10배쯤 훌륭한 아들이 되어라. 라고 얘기해서 학교로 돈이 없지만 어떻게든지 털어서 학교는 열심히 보내주게 됩니다. 열심히 보내주었는데 그곳에서 이 아우구스누스는 이 그리스 로마 문화와 그리스도교 사이에 긴장감인데 어린 시절에 학교 갔는데 학교에 가서 어머님, 아버님의 마음처럼 되어가질 않았어요. 머리가 아주 비상했어요. 그래서 배우면 아주 금방 빨리빨리 배우고 그러는데 저도 학교에서 선생님으로서 오래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 중에서 두 가지 정도로 구분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머리가 좋아. 아주 비상해. 그래서 딱 보면은 가끔 가다가 딴짓하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턱턱 대답도 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출석 불러보면 빠지기도 많이 빠졌는데 답안지는 멀쩡하게 써놔. 어떤 친구들은 너무 착해요. 출석, 결석 한 번도 안 해. 앞에 앉아가지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선생님 뭐 이러면서 열심히 들어요. 근데 나중에 시험 답안지를 보면 자유롭게 써놨어. 이게 뭐 내용이 이거 자유롭게 써놨어요. 그러면 제가 채점 매기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 어떻게 가르쳐주지?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해줘야지만 얘가 잘 쓸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첫 번째 아이는 어때요? 첫 번째 아이 같으면 좀 사실 얄미워요. 얄미운 때가 있는데 인품 좋은 박수찬 교수는 가만히 놔두죠. 야, 그래도 너 같은 재주가 있으면 열심히 공부하면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시 아우구스누스가 다니고 있었던 타가스테이 초등학교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다녀보신 분들은 우리 때는 매 맞는 게 일상이었어요. 요즘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때리려고 하면 딱 그러면 애들이 전부 다 촥 그래도 들죠. 동영상 찍겠다고. 요거 한번 찍어가지고 한번 올리면 요거 대박 난다라고 딱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때는 그런 동영상도 없었기 때문에 아우구스누스는 머리는 비상한데 가서 그러한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마 어린애 때릴 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맞은 모양이에요.
집에 맞고 돌아와서 어머님, 아버님한테 가서 보여주면서 아버지한테 보여주니까 아버지는 벌컥 화를 내는 거죠. 내가 너를 학교를 어떻게 보냈는데 학교에 가서 공부하라고 이렇게 매 맞고 돌아가느냐. 밑에는 엄마가 계셨어요. 엄마한테 보여주면서 엄마 우쭈쭈 나 이거 엉덩이 봐. 그랬더니 그렇게 맨날 편들어 주시던 어머니조차 아구스누스야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하면서 자기 편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린 아우구스누스가 상심이 너무 컸어요. 상심이 너무 커서 그만 마지막 믿을 수 있는 한 가지 보루를 찾아냈어요. 어머님이 좋아하는 누구한테 갔냐면 하느님한테 찾아간 거야. 고사리 손을 모으고 나서 뭐라고 기도드렸냐면 하느님 저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이제 말 잘할 테니까 학교 가서 매 맞지 않게만 해주세요. 아우구스누스가 고백록에 뭐라고 써놨냐면 하느님은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대요. 어떻게 이 어린 아우구스누스가 불쌍하게 타가스에 가서 맨날 매를 맞으면서 그걸 다닌 거예요. 그리고 강요해서 뭐를 하게 돼? 완전 암기형으로 그리스어를 딸딸딸딸 외라. 안 외우면 또 때리고. 그러니까 학교가 점점 싫어진 거예요. 자의식이 굉장히 강한 아이였는데 지기 싫어하고 하는 아우구스누스는 학교가 자기의 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가 돼? 일진 짱이 되게 됩니다. 키는 자그마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뭐 싸움을 붙거나 그러면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알리피우스라는 큰 친구가 있었는데 얘랑 애도 뭐 이거 휘두르면서 너 그러면 알리피우스가 야 됐어 내가 졌어 제발. 뭐를 해도 열정적으로 했던 아우구스누스는 그만 그 아주 동네 짱이 됐어요. 근데 이거로 만족했으면 좋은데 명성을 떨치고 싶은 거야 이제. 혹시 서리해 보신 분들 뭐 말씀은 하지 마세요. 이 방송이니까. 서리해 보신 분들은 아는데 서리라는 게 뭐냐 하면 참외밭이나 이런 곳에 가서 살짝 먹고 싶은 거 뜯어먹고 그 스릴 느끼면서 야 이거 안 걸렸다 하면서 먹는 건데 아우구스누스는 타가스테라는 작은 마을에서 과수원들이 있었는데 서리를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기업형으로 했어요. 기업형으로 서리를 했는데 친구들을 전부 다 몰고 가서 지가 먼저 올라가서 따서 던지면서 배나무를 큰 나무를 통째로 털었어요. 도저히 먹지 못할 만큼 짊어지고 오기도 힘들 만큼. 근데 뭐라고 썼냐면 먹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이었냐?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용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용기를 보여줘서 자기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내가 더 많이 딴다. 라고 하는 그 경쟁심만을 유발해서 어떻게 됐겠어요. 큰 도시면 어떨지 몰라겠지만 그 작은 타가스테에서 다 그 집 두 집 걸러 사는 집에서 서리를 기업형으로 해댔으니 어머니 파트리키우스와 어머니 모니카한테 와서 이걸 따지기 시작했고 이럴 때 어머님들의 전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랬다는 거야. 이게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데 어머니 모니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범이 아우구스누스 자기 아들인데 친구 탓을 낸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격리시켜놔야 되겠다. 유일한 방법은 동네 근처로 보내게 되면 또 몰려서 와서 같이 사고를 칠 테니까 600km 떨어진 곳으로 보냈어요. 그곳이 어디다? 바로 당시 북아프리카의 최고의 도시였던 카르타고로 보내게 됩니다. 카르타고라고 하는 도시는 이 항구 도시로서 최고의 항구 도시였는데 이 한번 흔적 사진 보이시는 분들은 한번 봐주시면 흔적이 남아있는 돌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몇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있을 정도로 그 흔적들이 튼튼한 도시였고 로마의 최고의 곡물 수출항이었어요. 여러분들 신기할 텐데 사하라 사막 근처에서 무슨 곡물이 나오나? 당시 꽤 비옥했어요. 이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은 나일강 유역 못지않은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로마에다가 식량을 내주는 곳이었기 때문에 선원들이 모든 배들이 드나들면서 알렉산드리아 못지않게 곡물 수출항으로는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매우 부유한 도시면 그곳마다 꼭 신기한 것이 있어요. 아까 빨간 불이 켜져 있고 헐벗은 누나들이 많은 동네가 있어요. 헐벗은 누나들이 많은 동네가 있는데 이런 홍등가라고 하는 것이 항구 도시마다 반드시 있게 되어 있는데 아우구스누스는 공부하라고 유학 보내줬더니 타가스테에 없는 너무 좋은 동네를 발견한 거야. 보니까 누나들이 아주 이뻐. 이 누나들이 보니까 아주 이 헐벗은 누나들이 아주 또 친절해요. 학생 조금 놀다가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어머님 모니카가 계셨으면 어떻게든지 말렸겠지만 어머님을 떠나와서 카르타고에 혼자 뚝 떨어진 이 사춘기 청년, 사춘기 소년 아우구스누스한테는 최적의 장소였어요. 즐기기 위한. 열심히 누나들을 사귀었죠. 열심히 누나들을 그 유학 비용을 가지고 열심히 누나들을 사귀었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결실이 맺어지게 돼 있습니다. 결실이 맺어졌어요. 몇 살에? 18살에. 이게 뭐 청천벽력 같은 얘기인데
아버지는 그 사이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그 사이에 돌아가셨어. 하지만 아마 아버지가 계셨다면 즐거워하셨을지도 몰라요. 옛날에 카라타가스에 있을 때 목욕탕 갔을 때 아버지가 약간 좀 느끼한 분이셨던 것 같아. 그래서 아래 위를 훑어보면서 어이 자식 다 컸는데 나 좀 있으면 할아버지 될 것 같아. 이랬으니까 아버지는 좋아했을지 모르겠지만 어머님 모니카는 이 소식 듣고 땅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공부하러 보냈더니 아들을 그것도 미혼부로서 아들을 떡 하나 나왔으니 그 결혼한 여인은 신분이 하도 하층민이어서 법적으로 결혼할 수도 없는 그런 사이에 내연의 처와 함께 아들을 길러놓았어요. 근데 이름이 끝내줘요. 이름도 제가 한번 써놓아 봤는데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아데오다투스라고 합니다. 제가 그 밑에다가 번역을 해놨는데 아는 로부터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느님이란 뜻이에요. 다투스는 주어진 것이란 뜻인데 의역하자면 주어진 선물. 아데오다투스는 무슨 뜻이에요?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 성인전을 쓰는 사람들은 또 항상 좋겠으니까 뭐라고 써놨냐면 사고는 치지만 어머니 모니카가 준 그리스도교 신앙이 깊은 곳에 있었다. 그래서 아데오다투스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날카로운 비판가들은 뭐라 그래요? 건방지기 이를 데 없었다. 완전히 엉덩이에 뿔난 거예요. 지가 사고 쳐서 이걸 갖다가 아기를 낳아놓고 나서는 이름을 뭐라고 붙여놨다? 하느님이 주어진 선물,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나중에 아우구스티누스 자신도 쓰게 되는데 하느님께서는 심지어 악마저도 나쁜 일마저도 선한 일로 바꾸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전까지 엉덩이에 뿔난 것처럼 제 멋대로 살고 있었던 과속 스캔들의 주인공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린 아기가 아데오다투스가 집에 있고 난 다음부터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살아가준 애와 부인을 먹여 살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그때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우구스티누스는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좋았어요. 끝내주는 책들이 이제 집중해서 읽기 시작하니까 전에는 강제로 시키는 건 전혀 안 했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맨 처음에 들어온 책이 키케로의 호르텐시우스라는 책이었어요. 쭉 읽어가다 보니까 어떤 단어가 하나 나왔다. 필로소피아라는 단어가 하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필로소피아. 소피아는 여러분들 세례명인 줄만 아는데 세례명 아니라 했죠. 소피아가 무슨 뜻이에요? 지혜라는 뜻이고 필하모니에 나오는 사랑.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는 단어를 딱 보게 됩니다.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는 걸 단어 이 단어 하나에 꽂혀버렸어요. 그래 맞아. 아버지는 맨날 수사학과 법학을 공부하라고 하셨지만 내가 공부하고 싶은 바로 이 지혜에 대한 공부였어. 지혜를 공부해 봐야 되겠다는 열정이 막 건에서 불끈불끈 솟기 시작했어요. 지혜라는 단어가 떠올랐을 때 어떤 책이 한 권 떠올랐습니다. 어머님이 가르쳐준 책이었는데 지혜라고 하려면 네가 지혜로워지려면 반드시 이 책을 읽어라 얘기했던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슨 책이었냐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모니카 영향 때문에 지혜라는 단어가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는 단어로 떠올랐을 때 아우구스티누스는 달려가서 도서관에서 빌려서 성경을 펼쳐 들었어요. 창세기부터 펼쳐 읽었겠죠. 공부했던 펼쳐 읽었는데 좀 이상해요. 그래도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수사학과 법학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부를 제법 많이 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는데 성경의 문체가 거칠어. 제대로 완벽하게 번역이 안 되는 거야. 키케로나 이런 책들은 아주 유려한 문자로 너무 멋지게 쓰여졌는데 이거는 뜩뜩 걸리는 거예요. 너무 거친 음식같이. 왜 그랬다? 혹시 지난주에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처음에 그리스어로부터 라틴어로 번역된 성서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성서들은 교육받지 못한 선교사들이 번역했기 때문에 아주 문체가 거칠고 조야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책이었죠? 고대 라틴어 역본, 베투스 라티나라고 하는 이 성서 번역을 아우구스티누스가 읽는데 문체부터 걸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박수장 교수가 리포트를 매기려고 그러는데 철자법이 많이 틀려 애들이. 그러면 박수장 교수 짜증나거든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막 고쳐놔요. 요즘엔 제가 어떻게까지 겁을 줬냐 하면 야 5개 이상 문법 틀리면 나 더 이상 안 읽어준다. 뭐 이렇게 겁을 주는데 이 교육받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바라볼 때는 베투스 라티나는 그렇게 잘 번역된 책이 아니었어요. 좀 실망하지만 그래도 뭐 표현이 중요할까? 내용이 중요하지 하면서 읽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제가 완전히 거짓말을 시키는 사람은 아닌 건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약속을 드렸었냐면 성서 안에 모순과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모순 때문에 성서를 올바로 해석하는 방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그 비밀을 공개할 때가 되었어요. 창세기를 맨 처음에서 읽어보면 우리 집에서 방송 보시는 분들도 같이 한번 대답해 보시죠. 창세기가 며칠간에 이루어진 창조가 이루어졌죠. 7일 중에서 며칠 하루는 쉬셨으니까 며칠 6일까지 창조했다는 것까지는 훌륭한 신자들은 다 대답을 잘하십니다. 진짜 질문 들어갑니다.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된 게 며칠째인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스튜디오도 조용해지고 저기 그 집안에도 조용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된 것이 언제냐. 때로는 수녀원에 가서 여쭤봐도 수녀님들도 조용하신 분들이 계세요. 어떤 수녀원들은. 이게 알고 보면 나흘째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래? 첫째 날 아니었어? 첫째 날은 빛이 생겨라라고 얘기하셨고 마지막 창공에다 해와 달과 별을 건 것은 나흘째였어요.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는데 아우구스누스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이상하다? 정말로 이상하다? 왜 그랬냐 하면 창세기에 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 그랬는데 우리는 첫째 날을 뭐로 따져요? 뭐로 따지냐 하면 해가 떠서 지는 것을 첫째 날이라고 그랬는데 해와 달과 별도 없었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어떻게 알았지?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진짜 이거 아무도 이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아우구스누스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얼마나 이상했냐 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 최초의 인간 아담과 이브는 다 아시죠? 두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와 누구? 카인과 아벨. 잘 아시는 것처럼 카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어요. 그러면 세상에 몇 명 남았어요? 아담, 이브, 카인. 이렇게 3명 남았어야 되는데 카인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동생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오히려 또 죽일까 봐 두려워합니다. 이것도 이상해요. 그래서 그 카인의 인호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는데 뭐예요? 아버지 엄마인 아담과 이브가 쫓아와요? 너 동생 죽였지? 하고 얘를 죽이려고. 이거는 아닐 것 같아. 뭔가 아구가 안 맞아. 뒤로 읽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는 성조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는데 성조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그렇게 재미나고 의미 있는,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 그러면서 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래서 맨날 잘한 것만 알고 있는데 정작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에집트 파라오한테 갔을 때 자기 사라를 누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거짓말을 시키고 비겁하게 여러 가지 추한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우구스누스는 그걸 다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이 짜증나서 읽을 수가 없어요. 성조들에 대한 이러한 비도덕적인 얘기, 근친상간에 대한 얘기, 수간에 대한 얘기, 모든 거짓말에 대한 얘기, 범죄로 얼룩져 있어요. 이게 성경인지 거룩한 책인지 모를 정도로 화가 나서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신약성서로 넘어가 봤어요. 성서로 넘어오면 신약성서는 맨 앞에 나와 있는 책이 마테오복음서, 그죠? 마테오복음서. 뭐로 시작하나요?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해요. 그것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아요. 근데 보통 어떻게 읽으냐 하면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하면 어떻게 읽는다? 아브라함이 낳고 낳았다. 이러고 넘어가죠. 무슨 얘기냐면 족보 안 읽어요. 그거 누가 읽고 있어, 그거를. 그런데 날카로운 아우구스누스는 족보가 한 번 더 나온다는 사실까지 알았어요. 루카 복음이 한 번 더 나오는데 많이 성서 공부한 사람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순서가 바뀌어져 있다는 정도는 알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밑으로 마테오복음서가 내려온다면 루카복음서는 밑에서부터 아담까지 올라가는 쪽으로 올라가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공부와 같은 것들을 이 아우구스누스는 족보를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고 맞춰봤어요. 안 맞아. 이게 족보가 안 맞아. 심한 거야. 예수님이 이 족보를 써놓았는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그 신성함을 얘기하기 위한 족보조차도 서로 맞지 않는다면 이걸 어떻게 믿겠느냐. 성서를 집어 던져버리게 됩니다. 아우구스누스는. 아무리 어머니가 얘기한다고 해도 나는 이것을 도대체 거룩한 책이라고 믿을 수 없다. 그랬는데 마침 그때 들어온 책이 있었어요. 이건 제가 두 번째 강의 때 말씀드렸었는데 이단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이단 세 가지를 말씀드린 바가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아니지만 대표적인 이단, 영지주의와 구약과 신약을 구별했던 마르치온 이단, 그 다음에 이단의 종합판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만이교. 좋습니다. 분위기.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주 철저하게 듣고 오셨는데 만이교라고 하는 거 제가 그래서 안 보이던 그림도 하나 여기다 가져왔어요. 만이교는 뭐냐 하면 선신과 악신의 싸움이라 했잖아요. 정신과 물체에 대한 어떤 싸움 같은 걸 보여줬기 때문에 저 사자같이 생긴 게 히에로니무스 나오는 사자같이 생긴 게 이게 악신 아리만입니다. 이쪽에는 사람 모양을 한 게 선신 오르무츠트 또는 아하르무츠트라고 불리는 선신인데 이것에 대한 싸움을 읽기 시작했는데 훨씬 더 문체가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니교도들은 공부한 사람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자기네들 이야기를 아주 그럴듯하게 써놨어요. 그러면서 온갖 것 좋은 건 다 갖다 붙여놨다 그랬잖아요. 부처님도 모셔오고 예수님도 모셔오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누구? 마니 이랬다 그랬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마니교를 읽으면서 그만 그 안에 푹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걸림돌이 하나 있었어요. 걸림돌이 하나 있었는데 마니교는 일부러 그래서 싹 넘겨버렸는데 정신과 물체 중에서 어떤 것이 악신의 원리였나요? 정신이 악신의 원리예요? 물체가 악신의 원리예요? 물체가 악신의 원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을 다 싫어했어요. 결혼도 굉장히 금욕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이단이라고 해서 뭐 방탕하게 살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더 과도하게 철저하게 사는 게 마니교의 특징이었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욕정이 강했잖아요. 선뜻 마니교의 지도자로 올라가기는 뭐했어요. 그런데 좋은 시스템이 있었어. 우리 그리스도교 비슷하게 마니교는 엘렉티라고 하는 사람이 성직자, 선택된 자들이라는 게 성직자 계급이 있었고 청종자라고 해서 아우디토레스는 우리 평신도나 비슷했어요. 평신도들은 그렇게 엄격하게 안 살아도 돼. 뭐만 하면 돼? 성직자들 얘기만 잘 들으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러면은 질문 들어갑니다. 선택된 자들했을까요? 성직자 계층했을까요? 아니면 청종자로서 평신도 계층에 머물렀을까요? 평신도는 결혼도 해도 되고 뭐 다 해도 돼요. 어느 쪽? 청종자 계층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또 명성을 얻고 싶어. 청종자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게 누구였냐면 교사였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선택을 무엇을 했다? 교사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아우구스티누스는 다 배웠다고 생각했어요. 지혜에 대한 사랑을 마니교에서 찾았다고 생각하니까 법학수 사학하고 그 많은 돈을 갖다가 다 마니교 배우는 데다 다 쓰고 나서는 그냥 자기는 다 배웠다고 생각하고 고향인 타가스테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가장 가슴이 찢어지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어머니 모니카였어요. 어머니 모니카가 너무나 가슴이 찢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서 돌아왔는데 거기서부터 어머니 모니카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어머니는 어떻게 아세요? 그러면 아우구스티누스 들어오너라. 불을 꺼라. 나는 떡을 썰 테니,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한번 써보아라. 이게 우리 한국의 지혜로운 어머님이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완전히 쫙 썰어놓고 그러면 한석봉이가 보면 어떻게 돼요? 어머님 다시 가서 글씨를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머니는 그렇게 안 하고 너무 화가 나니까 집에서 내쫓아 버리셨어요. 너는 아들도 아니다. 응? 다른 건 다 봐주지만 마니교에 빠진 건 내가 용서할 수 없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더 좋아. 친구 집, 은인 집을 다니면서 그 모든 사람을 마니교로 다 개종시키는 것이었어요. 아주 엉덩이에 뿔난 원단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였는데 이번에 두 번째 경우도 오히려 슬픈 일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아주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을 다 마니교로 다 개종시켰어요. 그 뛰어난 언변과 이거로 다 했는데 한 친구는 거의 다 넘어왔는데 이 친구가 그만 열병에 걸려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우구스티누스 나 아무래도 그리스도교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아야 될 것 같아. 아우구스티누스 분기탱천했어요. 야 열병이 나더니 머리가 쉬웠냐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그리스도교가 얼마나 모순이고 비도덕적이고 진짜 참된 종교는 마니교밖에 없어. 친구가 얘기했어요. 오늘 나 너무 힘드니까 나 가만 좀 놔둬 달라고. 아우구스티누스 손가락질하면서 얘기했어요. 내일부터 다시 와서 내가 교리 다시 시작한다. 꼭 기다려. 근데 그만 그 친구는 그날 가톨릭 세례를 받고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진짜 모든 힘이 쭉 빠지면서 아니 자식아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그렇게 모질게는 안 됐든지 아니면 적어도 자기와 마니교의 같은 신앙이 있어야지만 다시 만날 그거가 있잖아요. 자기는 마니교의 교사인데 이 친구는 가톨릭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너무 싫었어요. 타가스테가 너무 고향이라서 좋았던 곳인데 모든 곳에 가더라도 친구의 얼굴이 어른거리는 거예요. 한번 사랑하는 일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것을 느끼게 되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고백록에 써놓았습니다. 천천히 읽어드려 볼게요. 내 마음은 슬픔으로 매우 어두워져서 사방을 둘러봐도 보이는 것이라고는 죽음뿐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말하고 했던 모든 일들이 그가 없음으로 해서 내게는 괴로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내 눈은 사방을 두루 살펴 그를 찾았으나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있지 않은 모든 장소를 싫어했습니다. 그렇게 천방지축으로 잘난 척하고 돌아다니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말이 없었어요. 이제 누군가 죽음은 다가오게 될 텐데 나는 이제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짐을 싸서 다시 카르타고로 돌아가게 됩니다. 카르타고로 돌아갔는데 카르타고에 돌아가서 이제 차분해진 아우구스티누스는 공부를 시작하는데 완전히 진짜 두각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마니교도
쫓아가지 않고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아우구스누스는 쭉쭉 명성을 얻게 됐고 수사학, 법학 공부로서 이제 교사로서도 만이교의 교사로서가 아니라 유명한 명성을 얻게 됩니다. 최고의 것이었고 하지만 자연스럽게 만이교는 지속적으로 만이교의 그 예배라든지 이것은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날카로운 아우구스누스는 만이교의 그 행전이라고 했었죠. 만이교는 구약은 내버렸고 신약만을 찾아왔고 신약 안에서도 루카복음서라든지 그다음에 사도 바울의 복음서 중에서도 10권 정도만 출연해서 자기의 입맛에 맞는 것만 다 골라서 믿고 있었는데 거기다 만이교 행전을 붙여놨어요. 그랬는데 이것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이교는 좀 이래요. 뭐냐면 그리스도교회 저게 다 완전히 신하다. 창세기가 모두 다 설화로 지어낸 얘기지 신빙성이 하나도 없다. 근데 자기네들 거 안에서도 신화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었어요. 가장 황당한 신화 하나만 소개시켜드리면 일식이 왜 일어나는가? 일식이라고 하는 것은 선신과 악신이 싸우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잔혹해서 사람들이 보면 너무 잔혹해서 다 자지러질까 봐 어떻게 했느냐? 모자이크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모자이크 처리했기 때문에 꺼멓게 나오는데 주변이 왜 빨개져? 선신과 악신의 싸움에서 피 튀기는 선신과 악신의 군대들의 피가 튀겨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우구스누스의 질문쟁이 아우구스누스가 질문을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 그거 궁금하잖아.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 올라가 봤어요? 그때 뭐 평화방송 중계팀이 가서 뭐 평화방송 PBC 뉴스에 나왔어요. 이거 도대체 알 수가 없잖아. 이게 너무 이상하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대답을 못 하는 거야. 너무 똑똑한 아우구스누스가 계속 질문을 던지니까 뭐라 그랬냐 하면 우리는 가방끈이 짧아서 잘 모르는데 아주 훌륭한 파울리누스 주교님께서 오시면 이것을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계속 밀어놨어요. 질문할 때마다 파울리누스 주교님이 오시면 파우스투스 주교님이 오시면 파우스투스 주교님이 오시면 아우구스누스는 이 파우스투스 주교 오기를 갖다가 정말로 자케오가 예수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소문이 돌았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카르타고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아우구스누스는 너무 좋았어요. 나의 모든 의문점이 해결되리라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청년 대표로 아우구스누스는 가장 앞에 앉아서 파우스투스 주교, 그 만이교의 주교죠. 만이교 주교의 강론을 듣기 시작했는데 진짜 멋있어요. 백발을 쫙 날리면서 나오는데 뒤에서 아우라가 휘강이 막 이런 거야. 근데 목소리까지 끝내주는 거야. 주님 안에서 진행하는 만이교 성도. 완전히 그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하는데 보니까 쥐락펴락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너무 멋지게 설교를 했어요. 아우구스누스 완전 이 자세 된 거야. 파우스투스 주교님. 근데 그때부터 식탁에서 청년 대표로 참여한 식탁에서 물어보기 시작하는데 이곳에서 파우스투스는 뭐라 하냐면 솔직하게까지 하셨다고 했어요. 뭐냐면 열심히 물어보는데 너무 훌륭한 질문입니다. 얼만큼 솔직했냐면 그런데 모르겠는데요.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까지 인정하는 거야. 처음엔 좋았어. 근데 물어볼 때마다 모르겠는데요. 또 물어보니까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이 박수장 교수한테 강의를 들으러 왔는데 뭔가를 물어보는데 모르겠는데요. 45분 하면 여러분들 다음부터 강의 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마지막에 파우스투스는 어떻게 했다? 그런 질문 어디서 배울 수 있나요? 아우구스누스 선생, 나한테 그런 것 좀 가르쳐 주세요. 이거는 겸손하긴 한데 선생님은 아니야. 아우구스누스가 만이교에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 회의론이라고 하는 것에 깊게 한번 빠져보았었는데 회의론이라는 건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교도 아니고 만이교도 아니고 진짜 진리라는 것은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해도 잘못에 빠질 것 같고 저렇게 해도 잘못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당대에 유행한 게 뭐냐면 아예 판단을 중지시켜버려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지 선신 악신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한 분인지 모든 판단을 안 하게 되면 오류에 빠지지 않는다는 유행하는 것이 있었어요. 아우구스누스는 그만 무엇에 빠져버리게 됐다? 회의론에 빠져버리게 된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신기한 게 있어요. 신천지나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는데 그분들 한번 눈빛 보세요. 확신에 차 있어요. 틀린 거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그게 아우구스누스도 만이교에 9년 동안 빠져있는 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회의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에요. 아우구스누스는 편하지 않았어요. 마음도 불편한데 카르타고의 학생 애들은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저희 어렸을 때 아주 웃기는 놀이가 하나 있었어요. 지하철 타고 다닐 때 하는 놀이였는데 저희 때 람보라는 영화가 유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가위바위보에서 진 친구가 어떻게 되냐면 4번 칸으로 들어갑니다.
얘는 뭘 하고 나와야 되냐면 옆을 보면서 두두두두 해가지고서 다 쏴가지고서 성공적으로 여기를 다 쏜 다음에 어디로 나와야 돼요? 1번 칸으로 돌아 나와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되면 개망신해요? 문이 닫히면 한정류장 가면서 이게 아주 개망신 당하는 건데 요즘에 우리 혹시 이 얘기 들은 친구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스크린 도어 있어서 100% 망신 당합니다. 카르타고 애들은 어떻게 했다? 교실에서 그 짓을 했어요. 술 마시고 있던 친구가 공부하는 애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난동을 피우는 것이 있었어요. 아우구스투스는 너무나 실망했기 때문에 도대체 자기도 옛날에 좀 사고 쳤으면서 워낙 그래요. 올챙이적 생각은 못한다. 선생님들도 너무 실망해서 이게 진짜 수사 교사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편지 한 장이 날아들게 됩니다. 로마로부터 가 있던 알리피우스, 그 싸움했던 키 큰 친구가 보내면는데 이 친구는 이미 로마에 가서 훌륭한 공무원이 돼 있었어요. 아구스티누스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구스티누스 도대체 너 여기 왜 그렇게 앉아가지고서 그 카르타고 같이 후진 곳에서 와서 공부를 하느냐. 공부를 가르치고 있느냐. 로마에 한번 와봐라. 애들의 눈빛이 완전히 다르다. 로마의 학생들의 눈빛은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 눈빛 같았어요. 아무리 재미없는 얘기를 해도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레이저 광선을 쏴대면서 저를 바라보고 계신데 그런 것처럼 평화방송 시청자 여러분들 마찬가지로요. 이 모든 것으로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을 이런 친구도 있다는 얘기를 자세히 쓴 거예요. 아구스티누스는 너무나 가고 싶은데 반대하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누구셨냐면 어머니 모니카였어요. 어머니 모니카가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로마는 더 방탕하고 더 안 좋단다. 로마로 가면 네가 신앙을 더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갈까 봐 어머니가 반대하고 계셨으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또 거짓말을 시켰어요. 어머님, 제가 책 좀 보낼게요. 로마에 붙여야 돼요. 왜 그러니? 친구 핑계 되는 거죠. 알리피우스가 책 좀 빌려달래요. 그래도 그 많은 책을 너도 보는 책인데 보내줘도 되겠니? 아유, 친구 사이인데. 엄마도 알잖아, 알리피우스. 걔 안 주면 또 삐쳐요. 이러면서 막 붙이는 거예요. 어머님이 근데 보통 어머님들은 애들이 거짓말 시킬 때도 알아요. 그래가지고는 어머니가 갑자기 그다음부터는 밀착 마크를 하시는 거야.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떨어지질 않아요. 이걸 띄어놔야지만 로마 배를 타는데 어떻게 했느냐? 거짓말을 시켰어요. 왜냐면 어머님, 제 친구가 로마로 떠나는데 내가 환송을 해야 되는데 너무 불안해요. 어머님의 기도가 꼭 필요해요. 요 말에 약해졌어요. 어머님, 저 옆에 경당이 있는데 어머니 거기 가서 꼭 쟤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엄마, 1시간 가지고 안 될 것 같아. 2시간은 기도를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어머님이 거기 가서 진짜 그 아들 친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 사이에 어떻게 했어요? 잽싸게 배 타고 떠나버렸어요. 아주 몹쓸 아들이죠. 이런 아들 두면 아들 없는 게 행복이라는 게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얘기가 나타나는데 로마로 가는 배에 탔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북아프리카에 있는 아우구스티누스한테 바쳐진 성당에 있는 벽화들을 제가 쭉 좀 뽑아왔는데 이 카르타고에서 공부하면서도 배를 진짜 배는 처음 타본 거야. 멀미부터 시작해서 진짜 완전히 생 고생을 하게 됩니다. 로마로 떠나는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고생 끝에 거의 완전히 오스트리아 항구에 돌아왔을 때는 오스티아 로마 근처의 항구인데 도착했을 때 아우구스티누스는 얼굴이 지금 누렇게 떠 있는데 화면은 잘 안 나오는데 완전히 병색으로 너무 고생했어요. 하지만 이미 마니교로부터 마음이 떠났는데도 아우구스티누스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마니교 친지들을 이용했어요. 마니교 친지들이 다 숙소도 마련해줬고 모든 것들을 마련해 주었고 이제 유력한 인사들 중에서도 마니교가 많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마니교 사람들을 통해서 최고의 수사학교 중에 하나로 교사가 되게 됩니다. 이제 근엄해졌죠. 이제 멀미도 다 끝났고 딱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그 로마의 학생들의 수준이 우리 방청객 수준이에요. 대답 바로바로 팍팍 튀어나오고 완전히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열심히 가르치면서 카르타고처럼 난동 피우는 애, 뻘겋게 눈에 핏발 쓴 애 한 명도 없어요. 이곳에서의 성공이 곧 로마 제국 최고의 성공이었기 때문에 모두 다 요즘에 로스쿨 학생들의 분위기가 났다.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로마의 최고의 제도가 있었는데 이걸 제가 한번 그 학생들한테 요즘에 반값 등록금 이러는데 로마는 끝내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학생들이 들으면 이거 평화방송에 나가면 아마 조회수 엄청나게 나올 텐데 무슨 등록금 제도가 있었다? 등록금 후불제였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등록금의 강의를 듣고 나서 만족하는 강의만큼만 돈을 내는 거야. 이거 괜찮지 않아요? 이거 교육위원회에 내가 제안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돼요. 저희 월급이 안 나올까 봐. 여기 좀 조금 걱정되기는 하는데 그게 좀 걱정은 되지만 등록금 후보제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다. 교사들은 끊임없이 노력할 테고 최고의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근데 제도만으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인간이 훌륭하지 않으면 로마 학생들은 최고의 학생들을 배려한 등록금 후불제까지 이용했어요. 예를 들면 30일 강의하고 돈을 내야 된다면 28일 동안 강의를 잘 듣는 거예요. 조건은 무엇이었다? 강의에 불만족했을 때 강의에 돈을 안 내도 된다는 거였는데 돈 낼 때가 되면 안 나오는 거야. 마지막 이틀은. 딴 선생한테 가는 거야.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온통 부와 명예 이쪽에만 몰려져 있고 이것은 아우구스누스는 너무 더 실망했어요. 얘네들을 가르쳐서 수사학과 법학을 가르치려면 고등 사기꾼만을 양성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온 것이었죠. 이렇게 해서 너무 실망하고 있는데 진짜 신기해요. 위기에 빠질 때마다 아우구스누스한테는 기회가 나타나게 되는데 당시에 황제는 로마에 있지 않았어요. 워낙 그 나라가 커졌기 때문에 좀 북쪽 알프스 이북까지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에서 기차로 6시간 정도 걸리는 밀라노에 모든 귀족과 황제가 그곳에 가 있었어요. 그곳에 자기는 편지 받고 너무 놀랐어요. 황실 수사학교 교사로 아우구스누스를 임명합니다. 이건 뭐 정도였냐 하면 청와대 대변인 문화공보부 장관 플러스 교육부 총리의 역할을 한꺼번에 묶어놓은 것이었어요. 이 청년 수사학자 한 명이 그 명성 때문에 물론 많이 교도들이 도와주긴 했지만 최고의 수사학교 교사 이제는 더 이상 단순한 청년이 아니었어요. 당당하게 말을 타고 로마에서 밀라노로 떠나서 이제 아우구스누스의 새로운 인생, 더 이상 찌질한 타가스테의 작은 마을 또는 카르타고의 교사가 아니라 로마의 수사학 선생이 아니라 황제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황실 수사학의 모든 자녀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부터 아주 중요한 아우구스누스의 생애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to be continued. 여기서 끊어야죠. 그래야지 이제 또 다음부터 이제 더 진짜 흥미진진한 아우구스누스의 생애와 그 유명한 회계에 대한 이야기들, 아우구스누스의 사상 안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다음 주부터 이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